게리 브린슨,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자산 배분의 혁명가. 당신이 알고 있는 투자의 상식,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1986년 한 남자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를 향해 폭탄 같은 진실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투자의 법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이름은 게리 브린슨.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시카고의 야심찬 청년. 1970년대 초반 미국 시카고. 이 도시는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냉혹한 금융의 전장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뉴욕에 있다면 선물과 옵션의 심장은 바로 이곳 시카고에서 뛰고 있었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매일같이 수십억 달러가 오가며 누군가는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살벌한 금융의 도시에서 한 청년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브린슨. 그는 다른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주식을 골라라. 타이밍을 맞춰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이 공식을 신봉했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내부자 정보를 캐내고 차트를 들여다보며 완벽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고용되었고 수천만 달러의 리서치 비용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청년 브린슨의 머릿속에는 의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는 조용히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연기금 포트폴리오, 수백 개의 펀드 성과 기록, 수천 개의 거래 데이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숫자들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월스트리트가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죠. 2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브린슨은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시카고에서 자산운용 부문을 이끌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어떤 포트폴리오는 성공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는 실패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두 명의 동료와 손을 잡았습니다. 랜돌프 후드와 길버트 비바워. 세 사람은 함께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것은 91개의 대형 연기금 포트폴리오였습니다.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장장 10년간의 데이터였죠.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실증 연구였습니다. 밤낮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천 번의 회귀 분석, 수만 번의 교차 검증. 연구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린슨은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의 93.6%. 이 거대한 숫자가 설명하는 것은 종목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켓 타이밍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주식에 얼마를 넣고 채권에 얼마를 넣고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이 단순한 결정이 투자 성과의 거의 전부를 결정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린슨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수천 명의 스타 펀드 매니저들, 그들의 화려한 종목 선택 능력, 신들린 타이밍 감각,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의미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의 기여도는 전체 성과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3장 폭탄 투하 그리고 저항. 1986년 브린슨과 동료들은 마침내 그들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디터머넌츠 어브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실린 이 논문은 학계를 넘어 실무 금융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종목 선택 능력, 밤새워 연구한 기업 분석, 피땀 흘려 터득한 시장 타이밍 감각이 고작 10% 미만의 기업밖에 하지 못한다니? 이건 모든 액티브 매니저에 대한 모욕이야. 한 유명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브린슨의 논문이 발표된 후 수많은 학자들이 같은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시장, 다른 기간, 다른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요. 그리고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되었습니다. 자산 배분이 핵심이다. 이 진실 앞에서 반발은 점차 수긍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물론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브린슨의 방법론을 비판했고 93.6%라는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자산 배분은 종목 선택이나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단순한 진실이 투자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4장, 브린슨 파트너스의 탄생. 논문 발표 이후 게리 브린슨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적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을 실전으로 증명하고 싶었죠. 1989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브린슨 파트너스. 이 회사의 철학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자산 배분을 중심에 두는 것. 개별 종목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 글로벌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관점을 갖추는 것.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린슨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일관된 성과는 곧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기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업연금, 보험사, 국부펀드. 그들은 브린슨의 자산 배분 철학에 자신들의 자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브린슨 파트너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브린슨 파트너스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했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린슨은 규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자산 배분의 원칙을 고집했고 여전히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시장에 참여하라.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5장 93.6%의 의미.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브린슨의 발견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3.6%라는 숫자. 이 숫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익률의 93.6%가 자산 배분에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익률 변동의 93.6%가 자산 배분으로 설명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포트폴리오 A는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B는 주식 30%, 채권 70%로 구성되어 있죠. 10년 동안 이 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나 다를까요? 브린슨의 연구에 따르면 그 차이의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을 어떤 비율로 섞었느냐에서 옵니다. A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주식을 골랐는지, B 포트폴리오 내에서 언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자산 클래스 전체와 채권이라는 자산 클래스 전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수반하죠. 어떤 해에는 30% 오르고 어떤 해에는 30% 떨어집니다. 반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도 낮죠. 이 두 자산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가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장기 성과의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개별 종목 선택은요? 그것은 같은 자산 클래스 내에서의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SK 하이닉스를 살지 이런 결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지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린슨이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6장 투자 산업을 뒤흔든 나비 효과. 브린슨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 논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투자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덱스 펀드의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만약 종목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액티브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야 할까요? 그냥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논리는 존 보글의 뱅가드가 주창하던 인덱스 투자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브린슨의 연구는 보글의 주장에 학문적 근거를 제공했고 인덱스 펀드 혁명에 불을 지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인덱스 펀드는 시장의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이르러 인덱스 펀드와 ETF는 전체 펀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브린슨의 연구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변화는 자산 배분 서비스의 부상이었습니다. 과거의 금융 자문가들의 주된 역할은 좋은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린슨 이후 자문가들의 역할은 고객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설계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신의 나이와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할 때 주식 60%, 채권 30%, 대체 투자 10%가 적절합니다. 이런 식의 조언이 투자 상담의 중심이 된 것이죠. 세 번째 변화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산 배분이 투자의 핵심이고 그것이 비교적 체계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0년대에 등장한 로보-어드바이저들은 정확히 이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베터먼트, 웰스프론트 같은 회사들은 브린슨의 자산 배분 철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구현했습니다. 게리 브린슨 한 사람의 연구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7장 UBS와의 만남. 성공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브린슨 파트너스는 업계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린슨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위스의 거대 금융그룹 UBS가 접근해 왔습니다. UBS는 당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 브린슨 파트너스 인수가 있었죠.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브린슨은 자신의 회사를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유산을 넘기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브린슨 파트너스는 UBS 자산운용 부문과 합병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자산운용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 중 하나였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브린슨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산 배분 철학은 UBS의 투자 전략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UB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린슨 개인으로서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8장 비판과 논쟁. 위대한 이론에는 반드시 비판이 따릅니다. 브린슨의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윌리엄 제프와 기어르 호페이안에게서 나왔습니다. 2000년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는 브린슨의 결론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브린슨은 수익률의 변동을 설명했을 뿐 수익률의 수준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브린슨의 93.6%는 왜 어떤 분기에는 수익률이 높고 어떤 분기에는 낮은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의 총수익을 거두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장기 수익률에서는 자산 배분뿐 아니라 종목 선택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판도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브린슨이 연구한 것은 거대한 연기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며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도 자산 배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할까요? 브린슨의 지지자들은 반박했습니다. 원칙은 동일하다.
다만 개인 투자자일수록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뿐이다.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논쟁 자체가 브린슨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없었다면 이토록 치열한 학문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9장 자산 배분의 실제. 이론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브린슨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실무자들이 자산 배분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목표를 먼저 정하라. 은퇴자금인가요? 자녀 교육자금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저축인가요? 목표에 따라 투자 기간이 달라지고 투자 기간에 따라 적절한 자산 배분이 달라집니다. 둘째, 위험 감수 성향을 솔직히 평가하라. 당신은 포트폴리오가 30% 하락해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10%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는 사람인가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함을 유지하라. 브린슨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큰 그림에서 결정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채권, 현금. 이 세 가지 자산 클래스의 비율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번 정했으면 고수하라. 자산 배분의 가장 큰 적은 투자자 자신의 감정입니다. 시장이 폭등하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어지고 시장이 폭락하면 전부 팔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 대응은 장기 성과를 해칩니다. 브린슨이 강조했던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다섯째,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라.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원래 정한 비율이 흐트러집니다. 주식이 크게 오르면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채권이 오르면 채권 비중이 높아지죠. 주기적으로 원래 비율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광풍에 휩싸일 때,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10장 현대 투자에 남긴 유산. 2020년대 투자의 세계는 브린슨이 활동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전 세계 어느 시장에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를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죠. 알고리즘이 초단위로 매매를 실행하고 인공지능이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브린슨의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투자 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선택의 복잡성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수천 개의 ETF, 수만 개의 주식, 무수히 많은 투자 전략들. 이 모든 것 앞에서 투자자들은 종종 길을 잃습니다. 바로 이때 브린슨의 연구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복잡함에 현혹되지 마라. 큰 그림을 먼저 그려라. 주식과 채권, 국내와 해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먼저 정하라. 그것이 성공의 90%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정보 과잉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연기금, 국부펀드, 대학 기금들은 모두 자산 배분 정책을 투자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린슨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관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점점 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겟데이트 펀드, 로보 어드바이저,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 모든 현대적 투자 솔루션의 뿌리에는 브린슨의 연구가 있습니다. 11장 월스트리트의 반격, 그리고 공존. 물론 월스트리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산 배분이 그토록 중요하고 인덱스 펀드로 충분하다면 비싼 수수료를 받는 액티브 매니저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존을 위해 그들은 진화했습니다. 일부는 대체 투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인프라, 벤처캐피탈.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매니저의 능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실력 있는 매니저가 초과 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일부는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정하는 것을 넘어 리스크 패리티,
팩터 투자, 동적 자산 배분 같은 복잡한 전략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린슨의 연구가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자산 배분 기법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브린슨의 유산은 월스트리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를 변화시켰습니다. 종목 선택에만 의존하던 산업이 자산 배분과 종목 선택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투자 자문의 가치는 어떤 주식을 사라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12장 브린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게리 브린슨. 그는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았고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죠.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누구나 아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조용하고도 심오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겸손했고 진실 앞에서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실천으로 옮겨 수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큰 그림을 먼저 보라. 나무에 집착하다 숲을 놓치지 마세요.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전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둘째, 단순함의 힘을 믿어라. 투자는 복잡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브린슨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가장 기본적인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을 가져라. 좋은 자산 배분을 정했다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장기 투자의 성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묵묵한 인내에서 옵니다. 넷째, 데이터를 존중하라. 브린슨은 직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결정하세요. 클로징. 여러분, 오늘 저는 게리 브린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상식에 도전했고 데이터로 진실을 밝혔으며 그 진실을 바탕으로 산업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93.6%.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투자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숫자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무를 보고 있는가, 숲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